오늘 이야기는 6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의 이야기인데요. 손주를 돌보며 겪는 가족 내 갈등,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서운함과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인생을 되찾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만 봐달라는 부탁으로 시작된 손주 돌봄이 어느덧 1년이 넘게 이어지면서 당연시되는 희생과 무너져가는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조용한 반란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이분의 여정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엔 그저 잠깐만 봐달라는 말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죠. 며느리가 출산휴가 끝나고 복직을 앞두고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더니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어두웠죠. 어린이집 대기번호는 한참 뒤였고 베이비시터는 너무 비싸다고 어쩔 수 없이 저한테 부탁을 하러 온 거였어요. 어머니, 제가 복직해야 하는데 석 달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만 해도 손주가 너무 예뻐서 또 우리 아들이 맡긴 거니까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그냥 석 달이니까 어린이집 자리 나면 바로 보낸다니까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 석 달이 6달이 되고 1년이 되어가는데도 끝날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어느새 애기는 기어다니고 첫걸음마도 떼고 첫 이유식도 먹였지만 어린이집은 여전히 가야 할 곳 중 하나로만 남아있었어요. 아침이면 처음엔 며느리가 초인종을 누르곤 했었어요. 어머니,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미안해요. 그렇게 미소와 함께 아이를 맡기던 모습이 언제부턴가 변했어요. 이젠 그냥 현관문이 열리면 휙 들어와서 애만 맡기고 나가는 거였죠. 어느 날은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요. 처음엔 바빠서 그러려니 했어요. 아침이니까 서두른다고. 회사에 늦을까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단순한 바쁨 때문만은 아니란 걸 느꼈어요. 며느리는 제게 감사함을 느낄 필요가 없어졌던 거죠.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집 안에서만 살다시피 했어요. 정말 하루 중 단 10분도 제대로 앉아있질 못했어요. 애가 걸음마 시작했을 때는 그때는 정말 눈 한 번 제대로 못 감았어요. 화장실도 맘 편히 못 갔죠.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입에 뭐 넣을까봐 늘 조마조마했어요. 식사 시간이란 건 아예 잊어버렸어요. 애 먹이다 보면 제 밥은 늘 식어 있었고 한 숟갈 들여다 울음소리에 내려놓기 일쑤였죠. 어느 날은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아침에 끓여놨던 된장국이 그대로 있는 걸 발견했어요.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마신 날도 부지기수였죠. 돌잔치가 끝나고부터는 며느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엔 그래도 오늘도 감사해요. 어머니 이런 말이라도 가끔 있었는데 이젠 그런 말도 사라졌어요. 제 존재가 그저 당연한 것. 마치 집에 있는 냉장고나 세탁기처럼 여겨지는 느낌이었어요. 한 번은 손주가 갑자기 열이 올라서 급하게 연락했어요. 38도가 넘어서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다고요. 그런데 며느리 대답이 정말 충격이더라고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못 나가요. 어머니가 좀 데려가 주세요. 그 무심한 말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결국 택시 타고 병원에 갔는데 카드도 없고 보험증도 없더라고요. 진료비에 약값까지 모두 제 돈으로 냈어요. 10만 원 가까이. 제 용돈으로는 꽤 큰 돈이었죠. 그날 밤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러 왔을 때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다음부턴 카드라도 맡기고 가면 좋겠어요. 그러자 돌아온 대답이 뭔지 아세요? 깜빡했어요. 그 한마디였어요. 사과 한마디 없이 마치 우산 놓고 간 걸 깜빡한 것처럼 가볍게 넘기더라고요.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제 오랜 친구 환갑잔치가 있었어요. 1년 만에 처음으로 하루만 쉬겠다고 말했죠. 토요일이었는데 며느리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요. 어머니는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 맞춰주세요? 이 말이 정말 가슴을 후벼 팠어요. 제가 가족이니까. 그래서 제 하루는 소중하지 않나요? 제 삶은 그저 손주 위주로만 돌아가야 하나요? 그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날 밤 모두 잠든 뒤에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겨우 5천 원 남아있더라고요. 이 나이에 하루 세 끼 다 집에서 해먹고 가끔 나가도 제 돈 쓸 일 거의 없는데 그런데도 손주 약값, 기저귀, 분유 사느라 월급 받은 아들이 준 용돈마저 바닥나 있었어요. 그 서글픈 숫자를 바라보는데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이번 주말도 봐주실 수 있죠?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요. 그 이모티콘에 웃는 표정이 왜 그렇게 얄밉던지 눈물이 핑 도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를 그저 아무렇지 않게 부리는 사람, 부려도 되는 사람으로 여기는 듯한 그 태도가 너무 서글펐어요. 돌이켜보면 제가 시작부터 분명한 선을 안 그었던 게 문제였을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돼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가족인데 손주인데 이런 생각이 계속 발목을 잡았어요. 손주 사랑하는 마음에 묻혀서 제 존재가 점점 지워지고 있었던 거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나는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그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문득문득 제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구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누구네 엄마, 누구네 할머니? 그런 이름표 말고 그냥 나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듣는 건 손주 우는 소리였어요.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듣는 것도 아이 숨소리거나 며느리가 문 여는 소리였고요. 제 하루는 온통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찼는데 정작 저는 그 안에 없었어요. 휴대폰 하나 들여다볼 여유도 없었어요. 아이가 잠깐 잘 때면 빨래를 개거나 이유식을 준비했지. 저를 위한 시간은 없었죠. 거울을 보는 것도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어느 날은 손주 재우고 나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문득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느새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고 머리는 정수리부터 하얗게 변해 있더라고요. 피부는 얼룩덜룩.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죠. 한 번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제 머리카락이 하얘진 걸 지적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매일 아침 대충 묻기만 했지 제대로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조차 알아차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누구랑 밥 한 끼 먹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예전엔 동창들이랑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도 뜸해지고 모임에 나가지도 못하게 됐어요. 처음엔 손주 봐야 한다고 몇 번 거절했더니 친구들도 점점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단톡방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다들 여행 가고 맛집 가고 즐겁게 지내는데 저만 그 일상에서 빠져 있었거든요. 처음엔 서운했는데 나중엔 그냥 체념했어요. 한 번은 친구들이 저 빼고 여행 계획을 짜는 걸 보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그렇게 소외된 존재가 됐구나 싶어서 서글펐어요. 제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는 끓여본 지가 언제인지 까마득하고 늘 이유식 냄비만 불 위에 올랐어요. 제 입맛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만 고민하는 일상이 이어졌죠. 집안일도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빨래는 겨우겨우 돌리지만 개는 건 밤늦게 그것도 너무 피곤해서 대충 개다가 그냥 잠들기 일쑤였어요. 청소기 돌릴 시간도 없어서 바닥은 늘 아이 머리카락이랑 과자 부스러기로 엉망이었죠. 어느 날은 며느리가 집 안에 냄새가 난다는 말을 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제야 알았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니 환기도 제대로 못 시켰던 거예요.
창문 하나 활짝 열 시간도 없이 살았던 거죠. 그걸 느끼고도 참는 제가 더 싫었어요. 하루 종일 아이 안고 들고 업고 하다 보니 허리가 휘는 듯한 느낌이었죠. 진통제를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 날에도 병원에 갈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맡길 데가 없었으니까요. 손주의 감기는 급한 일이었지만 제 건강은 언제나 뒷전이었어요. 병원 가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졌죠. 밤잠도 설쳤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아이가 밤에 깨서 울면 저도 함께 일어났고 그러다 다시 잠들지 못하고 새벽까지 뒤척이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지친 상태로 또 다음 날을 맞이해야 했어요. 어느 날 아침 며느리는 제 안색이 안 좋다고 말하면서도 아이 옷을 더 빨아달라고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에서 저를 필요로 하는 건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돌봄 기능이구나. 감정도 사정도 없는 로봇 같은 존재. 하루 종일 손주만 돌보는 기계처럼 돼버린 거였어요. 며느리는 제 상태를 눈치채지도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걸지도 몰라요. 어느 날은 애를 데려가면서 현관에서 불쑥 저녁밥까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애 보느라 진이 다 빠졌는데 그 말에 기운이 쫙 빠졌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냉장고 문만 멍하니 열고 서 있었죠. 요리할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왜 이러고 있는지에 대한 허망한 의문만 남았어요. 아들은 중간에서 아무 역할도 안 했어요. 가끔 퇴근하고 돌아와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넘기곤 했죠. 고맙긴 했지만 그 말 한마디가 현실을 바꾸진 않았어요. 한 번은 제가 감기로 열이 심하게 났을 때도 도움을 청했지만 아들은 회식이 있다며 일찍 올 수 없다고 했어요. 결국 그날도 밤늦게까지 아픈 몸으로 손주를 돌봐야 했죠. 제 열은 39도까지 올라가 있었는데도요. 점점 투명인간이 돼가는 기분이었어요. 보고는 있지만 없는 사람처럼, 말은 하지만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마치 보이지 않는 벽 너머에서 이 가족을 바라보는 느낌,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사소한 순간에 번뜩 깨달음이 왔어요. 세탁기를 돌리다가 문득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들과 빨래들이 너무 자유로워 보였어요. 그 바람이 저한테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에 머리맡에 있던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예전에 적어놨던 제 계획들, 하고 싶던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제주도 올레길 걷기, 수채화 배우기, 친구들과 여행 가기. 그 소박한 꿈들이 이제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어요. 제 꿈은 대단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하게 제 인생을 즐기고 싶었을 뿐인데 그마저도 이제는 닿을 수 없는 별처럼 멀게 보였어요. 그 수첩을 보다가 눈물이 나왔어요. 저도 뭔가 원하고 꿈꾸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뭐였는지도 기억이 안 났어요. 손주 양말을 정리하다가 문득 제 양말도 찾아봤어요. 서랍 구석에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몇 개는 자기 맞지 않았고요. 쓸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제 인생의 축소판 같았거든요. 구석에 밀려나고 작도 안 맞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때부터 뭔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너무 작은 요구였지만 다음 날 용기를 내서 처음으로 하루만 쉬고 싶다는 말을 꺼냈어요. 단 하루 제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쉬고 싶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일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가 확 바뀌었거든요. 대놓고 말을 날카롭게 하진 않았지만 눈빛이 달라졌어요. 묘하게 말을 꼬아서 하고 표정은 싸늘했고 아이 맡기고 나갈 때 발걸음도 뚝뚝 소리가 날 정도로 딱딱해졌죠. 마치 제가 뭔가 큰 잘못이라도 한 사람처럼 되고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도 계속되는 걸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쟁이로 분명한 무시였어요. 애 봐달라는 말도 못해? 라는 식의 눈빛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매일 아침 그 눈빛을 마주하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날 이후로는 애 맡기는 시간도 더 빨라지고 데려가는 시간은 더 늦어졌어요. 예전엔 저녁 7시쯤 데리러 오던 며느리가 밤 10시가 넘어서 오는 날도 생겼어요. 설명도 없이 사과도 없이 그냥 문 열고 들어와서 고생하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 툭 던지고 애만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런 날은 문 닫고 침대에 누우면 씻을 기운도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잠들었다가 다음날 아침 또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고 이게 반복되니까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허리는 지릿지릿했고 손목엔 힘이 안 들어가고 밤마다 종아리가 저려와서 잠을 설쳤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괜히 불편한 분위기 만들기 싫었거든요. 내가 참으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는 더 뻔뻔해지고 부탁이라는 말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저 엄마는 당연히 봐주는 사람이라는 인식만 굳어져 갔죠.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손주가 방 모서리에 부딪혀서 입술이 살짝 찢어졌어요. 피가 조금 났는데 걱정돼서 바로 며느리한테 연락했죠. 근데 며느리 반응이 어이없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왜 그걸 자기한테 보고하냐는 식이었어요. 그 정도는 알아서 하셔야죠. 그 말이 정말 속을 긁는 느낌이었어요. 손주 다쳤다고 알려줬더니 오히려 저한테 책임을 돌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게 지금 도움인가 아니면 착취인가.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일 같지만 사실은 정에 휘둘린 결과 아닌가 싶었어요. 며느리는 점점 저를 일회용품처럼 쓰고 있었어요. 필요할 때만 찾고 문제 생기면 책임 돌리고 감사함은 전혀 표현하지 않고. 그리고 아들은 이 상황에서 아무 역할도 안 했어요. 그저 엄마 고생 많아 라는 말 한마디로 상황을 넘기더라고요. 마치 저는 이 가족의 공식적인 돌봄이 계약직이라도 된 것 같았어요. 근데 이상한 건 그 계약에는 제게 어떤 권리도 없다는 거였죠. 쉴 권리도, 아플 권리도, 불만을 말할 권리도 없었어요. 가끔씩 친구한테 전화가 와요. 한 번은 친구가 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아? 많이 지쳤구나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 지금 네 인생 살고 있는 거 맞아? 그 말에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면 정말 이건 제 인생이 아니었거든요. 제 시간도, 제 공간도, 제 몸도 다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력을 쌓는 동안 저는 집에서 무료하게 시간이나 때우는 사람으로 여겼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아이만 보는. 그게 제일 억울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앉고 달래고 밥 먹이고 옷 갈아입히고 기저귀 갈면서 정신없이 보내는데 그걸 노는 시간처럼 생각하는 눈빛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도 참았어요. 그게 가족이니까, 손주는 제 핏줄이니까. 내가 안 하면 애는 누가 돌보나 싶었고 결국 그 아이는 제가 없잖아요. 그 생각에 또 무너지고 또 받아주고 그게 끝없이 반복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제 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아주 작고 조용하지만 분명히 느껴졌어요. 참고 버티던 그 인내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죠. 처음엔 하루만 쉬고 싶었던 거였는데 이젠 매일이 도망치고 싶은 날이 됐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버텨야지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됐고 그게 제 진짜 상태였던 거예요. 그날 단 하루만 쉬고 싶다는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말 한마디가 칼이 된다더니 제 작은 요청은 며느리에게 무슨 배신이라도 한 것처럼 받아들여졌어요. 즉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며느리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말투는 날카로워졌고 표정은 싸늘해졌으며 심지어
집을 나설 때의 발소리까지 딱딱하게 변했어요. 마치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요. 서운함이라고 하기엔 너무 깊었어요. 그건 명백한 무시였습니다. 애 봐달라는 말도 못하냐는 뜻의 그 눈빛.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죠. 내가 왜 이런 기분까지 감당해야 하지? 그 일 이후로는 더 심해졌어요. 아침에는 더 일찍 아이를 데려오고 저녁에는 더 늦게 데려갔죠. 밤 12시간 넘어서야 오는 날도 있었어요. 문 닫고 들어가 씻을 기운도 없이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제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허리는 지릿지릿했고 손목은 힘이 빠졌으며 밤마다 종아리가 저려왔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이상하게도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가 좀만 더 참으면 다시 예전처럼 평화로울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는 더 뻔뻔해졌고 부탁이라는 말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저 시어머니는 당연히 봐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넘어져 입술이 터졌어요. 당연히 걱정되어서 바로 연락했죠.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이란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왜 그걸 저한테 보고하세요? 라는 식이었어요. 그 정도는 알아서 하셔야죠. 그 말이 제 가슴을 날카롭게 긁어댔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도움인가? 아니면 착취인가? 표면적으로는 제가 자발적으로 하는 일 같지만 사실은 제 마음속 정에 휘둘린 결과가 아닐까 하고요. 며느리는 점점 저를 마치 일회용품처럼 취급했고 아들은 그 과정에서 철저히 침묵했어요. 마치 제가 이 가족의 공식 돌봄이 계약직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어떤 권리도 없는 계약직으로요. 가끔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요즘 목소리가 안 좋다고 하더군요. 너 지금 네 인생 살고 있는 거 맞아? 그 말에 대답을 못했어요. 사실 이건 제 인생이 아니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자신이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저는 집에서 무료하게 시간이나 때우는 사람으로 여겼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저 아이만 돌보는 사람. 그게 제일 억울했어요. 하루 종일 움직이고 뛰고 앉고 달래고 밥 먹이고 옷 갈아입히고 기저귀 갈면서 정신없이 보냈는데 그걸 노는 시간이라 생각하는 눈빛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도 참았어요. 가족이니까요. 내가 안 하면 손주는 누가 돌보겠냐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었죠. 그 생각에 또 무너지고 또 받아주고 그렇게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작고 조용하지만 분명히 느껴졌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버텨온 인내심이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지 하루만 쉬고 싶었던 것뿐이었는데 이제는 매일이 도망치고 싶은 날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그때 제 진짜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제 눈을 번쩍 뜨이게 했어요. 그날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손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아침 분유 데우고 이유식 준비하고 놀이매트도 깔아두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현관문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혹시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 싶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지나서야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은 친정엄마가 잠깐 봐주신대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딸깍 소리가 났어요. 아, 아낄 때가 있었구나. 사실 그동안 며느리는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고 늘 말해왔거든요. 어린이집은 대기자가 많아서 못 들어가고 베이비시터는 믿을 수 없고 친정은 그러니까 제가 유일한 희망이라고요. 그래서 저도 손주를 위해 제 시간을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거죠.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주말마다. 특히 며느리가 친구들 모임이 있거나 개인적인 약속이 있을 때면 어떻게든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맡기더라고요. 저한테는 일도 바쁘고 어렵다며 도와달라고 애원하던 사람이 정작 본인 일정이 중요할 땐
친정으로 아이를 데려갔어요. 그걸 몇 번 지켜보니 서운하다 못해 우습기까지 했어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며느리에게 제가 얼마나 만만한 존재였는지 깨닫게 됐어요. 처음엔 분명 고마워했던 것 같아요. 갓 직장에 복귀한 며느리에게 제가 손주를 돌봐준다는 건 정말 큰 도움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고마움은 어느 순간부터 당연함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였어요. 이상한 건 며느리 친정엄마는 저보다 몇 살 어리고 아직 일도 하고 자기 시간도 잘 챙기는 분이라 자주 맡아줄 수 없대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다른 집에는 눈치 보이고 미안해서 자주 부탁을 못하지만 저는 부담 없는 사람. 말도 잘 안 하고 늘 웃으며 받아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만든 면도 있어요. 처음 부탁받았을 때 단호하게 거절 한 번 못했고, 불편해도 내색 한 번 안 했으며 마음에 없는 웃음도 지어줬으니까요. 그게 저를 만만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정말 웃긴 건 뭐냐면요. 며느리가 저한테 종종 자기 친정엄마 얘기를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는 거였어요. 우리 엄마는 손주 보는 걸 너무 싫어해요. 친정엄마는 본인 시간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도움 줄 생각이 없어요. 이런 말들을 하면서 한숨을 쉬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도 같은 입장인데 왜 저는 거절하지 못하고 왜 저는 그렇게 불평 한마디 못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씁쓸했어요. 며느리는 저를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여러 선택지 중에 가장 만만하고 쉬운 사람을 고른 것뿐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저였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눈빛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바쁘고 힘든 워킹맘이려니 했는데 지금 보니 그 눈빛 속에는 은근한 무시가 있었고 말투에는 계산된 어떤 것이 느껴졌어요. 심지어 어떤 날은 놀라운 말도 나왔어요. 어머님이 먼저 아이 보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가 띵했어요. 그 한마디로 제가 1년 넘게 희생하고 참아온 시간이 다 부정당한 느낌이었죠. 마치 제가 좋아서 한 일인데 왜 이제 와서 힘들다고 하느냐는 식으로요. 사실 제가 원해서 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잠깐이었고 서로 배려하는 관계였을 때만 해당하는 얘기였죠. 지금은 완전히 달랐어요. 서로가 아니라 제가 혼자 참고 있는 관계였어요. 그게 가족이라면 정말 서글픈 가족 관계였죠. 며느리가 친정엄마한테는 부탁 한 번 하기도 조심스러워하면서 저한테는 당연하게 요구하는 그 태도. 그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니까 참는 것도 지치더라고요. 늦은 저녁 모두가 잠든 시간에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제 모습을 차분히 바라봤죠. 그동안 얼마나 자신을 돌보지 않았는지 새삼 느꼈어요. 머리는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옷도 늘 같은 것만 입고 피부는 푸석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머리 손질도 하고 오래된 화장품으로라도 얼굴에 조금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았달까. 그 낯설미 슬프게 다가왔어요. 언제부터 나 자신을 잊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저도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엄마, 할머니이지만 그 전에 한 사람으로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평범한 60대 여성으로서 내 취향과 내 시간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싶었죠. 그 생각이 처음으로 끝을 떠올리게 만들었어요. 이 관계를, 이 생활을 여기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요. 그게 조용히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모든 걸 참아왔던 제 인내심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며느리의 친정에는 아이를 맡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날, 뭔가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싶어서
인터넷도 뒤져보고 고민 상담 게시판도 들여다봤어요. 놀랍게도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손주 돌봄으로 인생이 뒤바뀐 할머니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뒤로 물러나기만 했던 여성들. 그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결심도 했어요. 나는 달라져야겠다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을 다잡으면서도 아직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이제 눈을 떴으니 무언가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 분명했죠. 말 한마디 못하고 지내던 제가 이제는 제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곳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 전까지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질문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하루 이틀 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요. 그날 이후 처음으로 손주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어요. 물론 그 아이는 여전히 제 생의 전부처럼 사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과 제 인생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손주를 사랑하는 것과 제 삶을 희생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깨달은 거죠.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점점 자라나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서서히 명확해졌어요. 며느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제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했어요. 오랫동안 외면했던 제 욕구와 필요를 다시 듣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겠다고요. 가족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가족 속에서 한 개인으로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만큼은 저 자신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친정엄마에게는 아이를 맡기지 않는다는 작은 발견이 이렇게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어요. 때로는 작은 진실이 큰 변화를 가져오나 봐요. 그때부터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준비하기 시작했답니다. 결국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기다리고 참고 또 참아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며느리의 태도도 아들의 무심함도 제가 마음속으로 1000번 만번 양보한다고 해서 나아질 기미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당장 싸우거나 얼굴 붉힐 용기는 없더라고요. 가족인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폭발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만 남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준비부터 시작했어요. 말없이 하나씩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거였죠. 아주 작은 일부터요. 처음 한 일은 집 앞 도서관에 가보는 거였어요. 예전엔 매주 가던 곳이었는데 손주를 보기 시작하면서 아이의 발길을 끊었거든요. 용기 내서 1시간만이라도 애를 재우고 집을 나섰어요.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공기부터 달랐어요. 책장 사이를 걸으며 책 냄새를 맡았을 때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한참을 서성이다 책 한 권을 빌려왔어요. 평소 좋아하던 작가의 에세이였는데 제대로 앉아서 읽지는 못했지만 그 책이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졌어요. 밤에 애 재우고 몇 페이지라도 읽으면서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음으로 한 일은 미뤘던 건강검진을 예약한 거예요. 손목이 너무 아파서 정형외과도 가보고 허리 통증도 심해서 찍어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한테는 며칠 전에 미리 얘기해뒀어요. 다음 주 화요일엔 병원 예약이 있어서 아이를 못 볼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는데 심장이 쿵쾅거리더라고요. 며느리는 잠깐 얼굴을 찌푸리더니 꼭 그날이어야 해요? 라고 물었어요. 순간 또 무너질 뻔했는데 이번엔 제가 단호하게 네 몇 주 전부터 예약해둔 거라 바꿀 수 없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또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누가 봐도 별일 아닌 것 같겠지만 저한텐 큰 결심이었어요. 제 하루에 제 시간을 끼워 넣는 게 이렇게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게 서글프기도 했고요.
이런 작은 저항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졌어요. 예전엔 며느리 문자 하나에도 눈치를 보고 답장을 고르고 또 골랐는데 이젠 생각했어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지시잖아. 어느 날 며느리의 메시지를 보는데 내일 회식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네,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라고 답했을 텐데 그날은 다르게 대응했어요. 바로 답장하는 대신 1시간쯤 지난 뒤에 잡게 몇 시쯤 되나요? 라고만 물었어요. 그리고 10시 넘어가면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덧붙였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로서는 제 경계를 처음으로 세운 순간이었어요. 더 이상 무한정 기다려주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이었죠.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말수가 줄었어요.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애를 데려다 줄 때 표정이 전처럼 부드럽지 않았고 가끔 문 닫을 때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마침내 내가 너무 미안해할 일은 아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제 감정은 다 어디 갔을까요? 왜 저는 늘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또 다른 작은 변화를 시도했어요. 오늘이가 평소처럼 아이의 가방만 대충 놓고 황급히 나가려는데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오늘 저녁은 7시까지만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 약속이 있어서요. 사실 약속은 없었지만 제 시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며느리는 멈칫하더니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라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곤 갑자기요? 라고 물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일주일 전에 잡은 약속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이것도 사실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제 인생에 제가 우선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며칠 뒤 의리와 잠깐 마주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나도 이제 내 생활을 좀 챙기려고 해요. 그 말을 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가슴속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말인데 막상 하고 나니까 왜 이제야 이 말을 했나 싶었어요. 표현 하나 못하면서 제가 저를 얼마나 가둬놓고 살았는지를 깨달았죠. 며느리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듣고는 고개만 끄덕였는데 그 고개 끄덕임에 제가 기대했던 감정은 없었어요. 이해도 공감도 아니었고 그저 그래요. 알아서 하세요라는 식의 냉랭한 반응이었죠.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툭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뭘 기대했던 거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가족이라고, 며느리라고, 내 진심이 조금이라도 전해질 거라 믿었던 그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요. 기대는 내려놔야 덜 다치고 선은 제가 그어야 지켜진다는 걸요. 더 이상 누군가가 알아주길 고마워하길 바라지 않기로 했어요. 제 행복은 제가 찾아야 한다는 걸 비로소 받아들인 거죠. 그 주말에는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갔어요. 친구들은 제 얼굴을 보고 다들 놀라더라고요. 어쩐 일이야? 이제 해방됐어? 하고 농담처럼 물었지만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맞아요. 저는 조금씩 해방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제 침대 옆 서랍에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거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제 나도 나를 돌보기로 했다. 누구의 할머니로 살기 전에 먼저 나로 살기로 했다. 그 한 문장을 쓰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문장이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은 제게 말했어요. 너무 참지 마. 속상한 거 있으면 다 말해버려. 하지만 그건 제 방식이 아니었어요. 저는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대신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제 길을 가기로 했어요. 복수라기보다는 저를 되찾는 여정이라고 생각했죠. 아무도 모르게 그렇지만 확실하게 제 삶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평일 중에 외식이나 모임이 있을 땐 미리 말해달라고 했고 주말에는 기본적으로 저도 개인 시간을 갖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돌보는 시간에도 제 규칙을 만들었어요.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제가 쉬는 시간을 갖기로 했죠. 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처음엔 불만스러워했지만 점점 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여전히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지만 더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더 큰 계획이 자라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정말 제 삶을 완전히 되찾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죠. 그날이 언제일지,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몰랐지만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게 중요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제가 한 작은 성취들을 떠올렸어요. 오늘은 책 30페이지를 읽었다. 오늘은 오랜만에 산책을 했다. 오늘은 며느리의 부당한 요구에 노으라고 말했다. 이런 작은 승리들이 제 영혼에 산소를 불어넣어주는 것 같았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가끔은 이렇게 변하는 제가 가족들에게 버림받지는 않을까 걱정도 됐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대로 계속 제 자신을 잃어가는 삶이었어요. 이젠 그걸 분명히 알게 됐으니까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일을 했어요. 늘 그랬듯 집을 정리하고 손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작은 캐리어 하나를 꺼내서 몇 가지 옷과 약, 그리고 오랫동안 읽지 못했던 책 한 권을 챙겼어요. 휴대폰도 꺼냈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어디로 가는지 묻는 이도 없었어요. 사실 처음엔 단순히 바람만 쐬고 오려고 했어요. 몇 시간만이라도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공간에서 숨을 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집을 나서니 발걸음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진 건지 아니면 오랫동안 묻어뒀던 나만의 욕구가 마침내 솟구친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무 계획 없이 버스 정류장에 서 있다가 무작정 버스에 올랐어요. 그리고 종점까지 갔죠. 거기서 큰 기차역까지 걸어갔고 매표소 앞에 서서 표를 끊었어요. 서울에서 2~3시간 거리의 조용한 시골 마을. 그냥 아무도 나를 모르고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곳이면 됐어요. 기차를 몇 년 만에 처음 타는 것 같았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낯선 역들, 모르는 사람들,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어요. 기차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해방감이 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갇혀 있었는지 그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도착한 곳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역 주변에 몇 개 없는 숙소 중에서 가장 소박해 보이는 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갔어요. 젊은 주인이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혼자 여행 오셨어요? 하고 물어봐서 잠시 당황했지만 네, 조용히 쉬고 싶어서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주인이 웃으면서 요즘 어르신들도 혼자 여행 많이 오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위로가 되던지 게스트하우스 방은 아주 소박했지만 깨끗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방 안엔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와 있었어요. 처음으로 내 공간이란 느낌이 들었죠. 거기엔 장난감 소리도 없고 울음소리도 없고 누가 나를 부르는 소리도 없었어요. 그저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있을 뿐이었죠. 침대에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에 잠시 서 있었어요. 마당에 핀들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는데 문득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조용한 시간이 얼마만인지.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만인지. 제가 얼마나 자신을 잃어버렸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허전하고 괜히 미안하기도 했죠. 손주 생각이 안 난 건 아니었어요. 그 아이는 잘못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이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그 뒤에 따라오는 며느리의 표정, 말투, 태도가 더 선명하게 떠올라 버렸어요. 그러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게스트하우스 앞 작은 카페에서 오랜만에 여유롭게 커피를 마셨어요. 누가 재촉하지도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냥 제 페이스대로요.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게 그렇게 사치스러운 시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며느리는 제가 없다는 걸 언제 알았을까요? 그날 아침에도 아무 연락 없이 현관문을 열었을 텐데 제가 없는 걸 보고 얼마나 당황했을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처음엔 화장실에 있나? 마트에 잠깐 나갔나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니 초조해졌겠죠. 아마 처음으로 전화를 여러 번 걸었을 거예요. 그때 제 휴대폰은 꺼져 있었으니 당연히 연결되지 않았겠죠. 그때부터 정말 당황했을 것 같아요. 출근도 못하고 아이는 울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됐을 테니까요. 아들한테도 연락했겠죠. 어머니가 집에 안 계세요. 아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가 어디 갔다고 말 안 하셨어? 이런 식으로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며느리는 더 당황했겠죠. 왜냐하면 한 번도 제게 어디 가는지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저 당연히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전화는 수도 없이 왔을 거예요. 휴대폰을 켜보니 부재중 전화가 20통도 넘게 와 있더라고요. 문자도 수십 개고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걱정되니까 연락 좀 주세요. 이런 메시지들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이젠 제 감정을 먼저 살피고 싶었어요. 한 번쯤은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부터 전화가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제가 괜찮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한 걸까요? 그 사이 저는 그 동네에서 천천히 걷고 맛있는 것도 먹고 책도 읽고 때로는 그냥 가만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기도 했어요. 처음엔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너무 낯설었어요. 뭔가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그 여유로움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아침 공기를 마시는 것부터 밤의 별을 보며 잠드는 순간까지 모든 게 제 것이었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저만의 시간이었어요. 며느리는 처음에 저를 잃어버린 줄 알았을 거예요. 자는데 며칠이 지나도 제가 돌아오지 않자 그제야 비로소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느꼈죠. 다행히 애는 친정에 맡기든 아니면 아들이 연차를 내든 어떻게든 해결했겠지만 그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이를 돌볼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으니까요. 친정은 처음부터 정기적으로 도와줄 생각이 없었고 아이 돌보느라 늘 시간에 쫓기던 며느리는 이제 그 모든 무게를 고스란히 본인이 짊어지게 됐을 거예요. 갑자기 출근도 제대로 못하고 집안일도 밀리고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지 몸소 깨닫게 됐겠죠. 사흘째 되던 날 저녁에 마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울컥하는 게 있었어요. 손주 생각이 나서요. 장난감 자동차를 굴리며 웃던 모습, 책을 읽어달라고 조르던 모습. 그 아이만큼은 정말 사랑했거든요. 잠시 흔들렸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제 자신을 지키는 일이 꼭 반대되는 건 아니니까요. 며느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제야 느꼈어요. 제가 없으면 이 가족이 얼마나 불편해지는지 그 불편함을 애써 참아온 건 오직 저라는 걸요. 그들은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저만 계속 참고 또 참았던 거였어요. 넷째 날 아침 강변에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동안 제 복수는 거창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제가 없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거예요. 제가 사라진 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걸 직접 겪어보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조용하면서도 강한 복수였어요. 다섯째 날 마을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어린이집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손주 생각이 또 났어요.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저를 찾나요? 아니면 벌써 잊었을까? 잠시 마음이 아팠지만 이내 진정했어요.
아이는 적응력이 좋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오히려 이제 부모가 아이를 더 많이 보살피게 됐을 테니 그건 좋은 일이기도 하니까요. 제가 돌아갈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돌아간다 해도 예전처럼 살진 않을 거예요. 이젠 저를 지키는데 먼저 힘을 쓸 거예요. 제 시간을, 제 건강을, 제 기분을 소중히 여길 거예요. 제가 돌보던 건, 걔가 돌보던 건 저 자신도 돌봐야 했던 거였어요. 그걸 이제야 깨달았을 뿐이죠. 그렇게 집을 떠난 지 일주일쯤 됐을 무렵, 저는 게스트하우스 앞 작은 평상에 앉아 조용히 바람을 느끼고 있었어요. 손에는 뜨거운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고, 주변엔 아무도 없었죠. 정말 오랜만에 나만 있는 시간이었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시간. 그 고요함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제 목소리를 다시 찾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고요함 속에서 제 안에 남은 서운함과 분노가 하나둘씩 떠올랐어요. 내가 겪은 이 시간들이 정말 그냥 스쳐 지나가야 할까? 그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바람 소리만 들리는 그 작은 마을에서. 오히려 제 감정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은 보통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가족끼리는 그런 거다. 서운해도 참고 넘기라. 가족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묶여 있는 거다.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이번엔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손주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제 존재를 완전히 희생해야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착취잖아요. 며느리와의 갈등은 단순한 생활의 충돌이 아니었어요. 그건 사람 대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존중이 무너진 관계였고 그 안에서 저는 인간 대접조차 받지 못했던 거였어요. 도구처럼 여겨졌고 필요할 때만 찾는 편의점 같은 존재였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까 이걸 그냥 덮고 돌아가는 건 오히려 저를 배신하는 일처럼 느껴졌어요. 나흘째 되던 날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기대하지 말자. 그래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기대하지 말자. 며느리에게 이해받길 바라지 말고 아들에게 내 편이 되어주길 바라지 말고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가자. 그런 단단한 마음이 생겼어요. 결국 제가 돌아가기로 한 이유도 그거였어요. 그냥 도망치듯 떠난 게 아니라 제 마음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살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서 말이죠. 서울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어요. 사간 잔같이 막았지만 깊게 숨을 들이쉬고 열쇠를 꽂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 안이 어수선했어요. 평소 같으면 저라면 바로 정리부터 했겠지만 이번엔 그냥 두고 보기로 했어요. 이제 그건 제 책임이 아니니까요. 며느리는 지쳐 보였고 아들은 어색하게 눈을 피했어요. 애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오더니 할머니 할면서 안겼어요. 그 순간만큼은 가슴이 따뜻해졌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제 생각을 명확히 전달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그날 밤 아이를 재운 후에 조용히 며느리와 마주 앉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을 하나하나 꺼내 보였어요. 그동안 제가 느낀 모멸감, 외로움, 무시당한 순간들을 다른 말 필요 없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화를 내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실만을 이야기해 1년 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했어요.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 때로는 10시까지 아이를 받고 내 몸이 아파도 병원 한 번 제대로 못 갔어요. 친구들도 만나지 못했고 내 취미생활도 포기했죠. 그 모든 걸 감수한 이유는 가족이니까. 하지만 그 희생에 대한 고마움은 커녕 점점 당연시되는 느낌이었어요. 며느리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듣기만 했고 저는 그걸로 충분했어요. 이해해달라는 기대도 없었고 달라지길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 마음을 비우고 싶었을 뿐이었죠. 말을 마치고 나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이제 제 속에 묻어둔 말들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제가 결정한 내용을 전했어요. 이제부터는 내 시간을 먼저 챙기겠어요. 앞으로 손주를 봐줄 수 있는 날은 내가 정할 거예요. 일주일에 이틀, 화요일과 목요일만 봐줄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이에요. 그게 어렵다면 이젠 전문 보육인을 알아보는 게 좋겠어요. 며느리의 입이 약간 벌어졌어요. 아마 이런 단호한 태도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잠시 당황하더니 그렇게 갑자기요? 라고 물었죠.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금씩 쌓여온 거예요. 단지 이제야 말할 용기가 생겼을 뿐이죠.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했어요. 분노도 사라졌고 오히려 오래도록 답답했던 제 마음이 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며느리는 당황했겠죠. 익숙했던 편리한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니까요. 하지만 그 당황함조차 제가 감당할 일은 아니라고 느꼈어요. 제가 참아야 할 것도 사과해야 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아들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엄마, 좀 더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애 맡길 데가 없잖아. 라고 말했죠.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건 너희 문제야. 내가 평생 너희 아이를 돌봐줄 수는 없어. 나도 내 삶이 있어.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많은 게 달라졌어요. 며느리는 조금씩 조심스러워졌고 아들도 예전보다 제 눈치를 살피게 됐어요. 그게 미안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도 자기의 의사를 가진 존재였구나. 그걸 이제야 알게 된 거겠죠. 저는 일주일에 딱 이틀만 손주를 봤어요. 그 외의 시간은 완전히 제 것이었죠.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도서관도 다니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손이 굳어서 그림이 잘 안 그려졌지만 선생님이 감각은 금방 돌아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친구들과 점심을 먹다가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좀 늦게까지 봐주실 수 있어요?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예전 같았으면 바로 그래 알았어 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네. 미리 얘기했으면 조정했을 텐데 그렇게 거절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죄책감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드디어 깨달았어요. 조건 없는 사랑은 없다는 걸요.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로 무한정 퍼주는 관계는 결국 한 사람만 무너진다는 걸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생기는 거라고요. 이제 저는 제가 정한 시간에만 손주를 돌보고 그 외 시간에는 제 생활을 지켜가고 있어요. 도서관에 가고 요가도 시작했고 아재는 친구들이랑 약속도 자주 잡고 있어요. 예전엔 제가 이런 걸 사치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알아요. 이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최소한이란 걸요. 지난주에는 손주랑 공원에 갔다가 우연히 며느리 친정어머니를 만났어요. 용기를 내서 인사를 했더니 의외로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도 처음엔 손주 본다고 4시간 다 뺏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만 보겠다고 선을 그었죠.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정말 모든 할머니들의 고민이 비슷하구나 싶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손주가 물었어요. 할머니, 이제 매일 안 와? 순간 마음이 아팠지만 진실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도 할머니 일이 있어서. 하지만 화요일과 목요일엔 꼭 올 거야. 아이는 순수하게 웃으며 알았어. 그럼 화요일에 같이 불롱놀이 하자. 라고 했어요. 아이들은 의외로 정직한 관계를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그 시간을 견뎌낸 건 손주를 사랑해서였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저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가 온전한 사람으로 존재할 때 가능한 거였죠. 이젠 며느리도 변화하고 있어요. 이제는 부탁할 때 미리 연락하고 가끔은 감사하다는 말도 해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저를 찾아가는 중이에요. 아직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가보고 싶은 곳도 많아요. 60이 넘었지만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로 달라졌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속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누가 뭐라고 하면 움츠러들고 무조건 받아주는 게 편한 줄 알았는데 이젠 아니에요. 내가 지켜야 할 건 내 삶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엔 며느리도 어색했어요. 예전처럼 제가 뻔뻔하게 모든 걸 당연하게 요구하진 않았지만 그 어정쩡한 거리감 속에서 계속 눈치를 봤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어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는 듯한 표정으로요. 아마 제가 이렇게 단호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굳이 그 분위기를 풀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먼저 다가갈 이유도 그럴 마음도 없었으니까요. 더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 기분 맞추려고 애쓰고 혹여나 서운하게 만들까 전전긍긍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루는 며느리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주말에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애를 좀 봐줄 수 있냐고요. 예전엔 당연하지 라고 대답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잠시 생각하더니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아요. 약속이 있어서요 라고 말했어요. 정말로 제 약속이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잠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아마 거절당하는 게 처음이라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떤 약속인데요? 마치 제 약속이 자기 모임보다 중요할 리 없다는 듯이요.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미술 수업이에요. 등록금도 냈고 빠지면 안 돼서요. 라고 대답했어요. 사실 그날은 오전에는 미술 수업이 있었지만 오후엔 시간이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굳이 그걸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시간은 제가 어떻게 쓰든 소중한 거니까요. 그렇게 하루 종일 손주 보느라 지쳐서 저녁엔 잠만 자던 주말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으로 채운 주말. 그게 저한테 너무 값진 시간이었어요. 그날 오후 미술 수업이 끝나고 혼자 카페에 들렀어요. 따뜻한 라떼 한 잔을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묘한 해방감이 들더라고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고 누구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요. 저녁쯤엔 손주를 데리고 혼자 놀이터에 나온 며느리를 우연히 봤어요. 멀리서 손주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고 저도 반가워서 다가갔죠. 아이는 여전히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근데 며느리 표정은 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아마 왜 시간이 있으면서 봐주지 않았지? 이 따뜻해졌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제 안에서 뭔가 달라졌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이제는 손주가 날 찾는다고 무조건 달려가지 않겠다는 그 당연했던 반응을 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이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멍하니 서 있는 며느리한테 말했어요. 이제는 아이 키우는 일도 부모 몫이에요. 그 말 아주 차분하게 했어요.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동안 제가 꾹 눌러왔던 하지만 분명한 진실인 한 문장을 이제야 꺼낸 거였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도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고요. 그 자리에서 아이에게 다음에 또 보자라고 인사하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운 건 진짜 오랜만이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자 주변 사람들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더 이상 저를 만만하게 보지 않게 됐고 손주를 맡길 때도 미리 연락해서 제 일정을 물어보더라고요. 아들도 이제는 엄마, 요새 뭐해? 하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제 존재 자체를 당연하게 여겼다면 이제는 개인으로 인정하는 눈빛이 생겼어요. 봄이 되자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합창단에도 가입했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연습이 있었는데 그 시간만큼은 절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제 시간이었죠. 처음엔
목소리도 안 나오고 악보 읽는 것도 힘들었지만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첫 공연을 앞두고 있을 때 며느리가 저도 보러 갈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반갑던지 돌봄이라는 게 참 묘한 말이에요. 누군가를 보살피는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나를 얼마나 잃느냐의 싸움이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싸움에서 꽤 오래 졌고 이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손주와 함께 놀면서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봤다면 이제는 정말 할머니로서 손주와 놀아주는 기쁨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 시간도 확보했으니까요. 정해진 시간에만 손주를 보는 건 오히려 우리 사이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줬어요. 매일 보면 익숙해져서 그냥 당연한 일상이 되지만 가끔 만나니까 서로가 더 소중해진 거죠. 제가 변하자 며느리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어느 날은 손수 만든 반찬을 가져오더라고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그 작은 배려가 왜 그렇게 감동으로 다가오던지 아마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갔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가끔 묻곤 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고, 왜 가족끼리 그러냐고. 근데 저는 이제 확신해요. 사랑은 참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걸 지키면서 주는 거라고요. 한쪽만 희생하는 관계는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들렀어요. 오랜만에 둘이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처음으로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요새 행복해? 그 질문이 왜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던지. 예전에는 늘 엄마 괜찮아? 힘들진 않아? 이런 질문만 하다가 드디어 제 행복을 묻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응? 행복해. 내 삶을 되찾으니까. 그 말에 아들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어요. 과거의 일은 이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서로를 인정하고 있다는 게 더 소중했어요. 이제 저는 제 하루를 제 마음대로 써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고 그리고 오늘 하고 싶은 일들을 노트에 적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가 뭐라 해도 휘둘리지 않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가장 놀라운 변화는 며느리에게서 나타났어요. 예전에는 저를 그저 아이 돌보미로만 여겼다면 이제는 한 사람으로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제 조언을 물어보기도 하고 주말에 같이 시장에 가자고 제안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하게 바뀐 건 아니에요. 가끔은 예전처럼 무심코 저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도 있지만 그럴 땐 제가 바로 선을 그어요. 그렇게 하면 며느리도 금방 자기 실수를 깨닫고 물러서더라고요. 제가 치른 돌봄의 대가는 결국 자존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값을 충분히 되찾고 있는 중이에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요. 오늘도 소중한 하루야. 내 인생의 하루. 지난주에는 손주가 물었어요. 할머니, 왜 이제 우리 집에 매일 안 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어요. 그러다 솔직하게 말했죠. 할머니도 할머니 삶이 있어. 너도 네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 것처럼 할머니도 할머니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가 있어.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아이들은 의외로 진심을 알아주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가족을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찾은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은 것 같아요.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 사랑이 나를 소멸시키는 사랑이 되면 안 된다는 걸. 건강한 사랑은 서로가 온전한 사람으로 존재할 때 가능하다는 걸요. 며느리가 친구들 모임에 간 어느 날 밤 손주를 제 집에서 재워주기로 했어요. 아이와 함께 그림책을 읽다가 아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요즘 할머니 얼굴이 예뻐졌어.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던지 정말로 제 얼굴이 달라졌나 싶어서 나중에 거울을 보니 어느새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돌봄의 진짜 대가였어요. 돌봄으로 잃었던 것들을 되찾고 그 과정에서 더 단단해진 나 자신을 만난 거예요.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고요. 가끔은 지금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가 말 한마디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참고 버텼더라면 지금은 어땠을까 하고요. 근데 곧 스스로 대답하게 돼요. 아마 그랬으면 저는 더 작아졌을 거고, 더 외로워졌을 거예요. 결국은 나라는 사람이 제 안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을 거예요. 가족이란 이름 아래 참는 게 미덕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존중, 배려, 그리고 분명한 선이요. 그 선을 넘나들면서 무심코 상처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상처를 말없이 삼키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그중 한 사람이었어요. 돌아보면 제가 했던 선택들이 꼭 대단한 결단은 아니었어요. 단지 멈추지 않고 조금씩 제 자신을 되찾는 방향으로 걸었을 뿐이에요. 그 작은 걸음들이 모여서 지금의 제가 된 거죠. 손주는 여전히 예뻐요. 지금도 웃는 얼굴 보면 마음이 몽글몽글해지죠. 근데 이제는 알아요.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제 삶을 희생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걸요. 이젠 더는 누군가의 하루가 되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제 하루를 살 거예요. 천천히 제가 정한 속도로,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면서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 듣고 있는 누군가가 예전에 저처럼 지치고 숨 막히는 시간을 버티고 있다면 꼭 전하고 싶어요. 당신이 돌보는 대상엔 당신 자신도 포함돼야 한다고요.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당신도 한 번쯤은 당신을 돌봐야 한다고요.